안녕하세요. 사실 진즉에 글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앉아서 글을 쓰게 될 여유가 생겼어요. 싱글맘이 생각보다 치열한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부부가 함께 살 때도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혼자 갈 수 있는 화장실 한 번, 혼자 얼른 다녀올 수 있는 그 한 번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죠. 이 긴 과정 속에 저는 드디어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성장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남섬 작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엠마님도 뉴질랜드에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은근 반갑더라고요. 직접 만나 뵈면 자신있게 인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소가리를 하던 제 마음의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다르게 아이들이 만 5세가 되면 영학년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라예요. 지금 제 아들은 6살이 돼서 1학년이 되었고요. 저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워킹 홀리데이로 1년 정도 왔다가 자연에 반하고 느린 듯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에 빠지면서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대학교를 편입, 그리고 졸업했어요. 취업 후 대충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 여러 명이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였고 방 하나를 2명씩 사용하고 거실과 욕실을 쉐어하는 형태였죠. 저는 집에서는 잠만 자면 되었던 상태고 공부는 학교에서 나머지는 일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놈을 만났어요. 공부와 일을 겸하여 여유가 없던 그 시절. 그놈은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자주 웃게 해주었죠. 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그 아파트에 한국 사람은 그 사람과 저뿐이었어요. 그때는 사귀는 건 아니었고 좋은 친구였고 약간의 좋은 감정, 썸 비슷한 게 있던 사이였고 그렇게 한 4개월가량 밥 먹을 때 서로 얼굴 보고 커피 마시는 정도였죠. 그 후에 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 했지요. 그 사이에 전 졸업을 하고 그동안 해왔던 알바가 아닌 한 호텔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진의 영향으로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그곳이죠. 일하는 재미, 세상 돌아가는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꽤 좋은 연봉도 받게 되었고 그쯤에서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 결혼에 대해 은근히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금방 매니저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분을 욕하는 건 아닌데 한국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연봉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치만 영어 쪽 발목이 묶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연봉이지만 나름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고 그놈은 아버지만 계셨는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아이 계획은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참 그놈은 2살 연하입니다. 그치만 제가 워크비자를 지원받게 돼서 그놈도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그리고 2년간은 정말 재미있게 신혼기분 내면서 잘 살았어요. 2년 후에 저희는 영주권을 받게 됨과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놈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이 냄새가 너무 역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쉽게 토하고 또 하루에도 응가를 여러 번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잠투정하는 게 정말 싫다고 돌아버리겠다 하는데 전 또 바보같이 사실 저도 아이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무튼 남편이 힘든가 보다 싶고 육아휴직 중인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가까운 한인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몇 어른들과 가까워졌고 그분들께서 기저귀, 물티슈, 분유가 떨어졌다 싶으면 가져다 주시고 이유식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국에서 공수해왔다 하시며
홍삼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 첫 간장, 첫 과자, 첫 김, 소고기 안심 다진 거 이런 것들을 챙겨다 주셨어요. 아이 옷은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된다 하시며 상품권으로 대신 주기도 하셨죠. 제가 아프면 대신 아이도 봐주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많이 고마웠죠. 참 감사한 마음에 아이가 돌 때 식사라도 대접하려 했지만 남편이 알아서 대접하겠다, 절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메시지만 일단 돌렸고 나중에 메시지 감동받았다며 고맙다 하셔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비타오백 하나씩 드렸다 하네요. 본인은 교회 안 나가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라 하네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 퇴근하면 물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집에 도착한 남편 옆에 어전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연락을 하게 된 이혼하셨던 어머니죠. 저에겐 시어머니시죠. 3개월만 있겠다 하셨고 제가 전달한 그 돈들이 시어머니 뉴질랜드 투어하실 경비로 다 사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1차 빡침이 몰려왔지만 3개월간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 갓 지난 아이와 그분을 함께 모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을 더 하고 싶지만 다른 쪽으로 길어지지 않기 위해 그 시어머니라는 분 한국으로 보내드린 후로 넘어갈게요. 그분이 가시자마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이요. 본인 어머니 불쌍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보내자 그렇게 조르는 거죠. 3개월 동안 제가 음식간을 너무나 싱겁게 해서 어머니가 살이 쏙 빠지셨다고 봉양 못하는 아내 소리 들어가며 돈으로 위로해드리자 빡빡 우기는데 한 번은 우리 아이 낮잠 자는데 막 드라이기를 지 머리에 때리고 부시면서 욕하면서 자기 같은 불효자는 죽어야 한다. 불같이 화를 내고 우는 그 사람 이러다가 무슨 일 날까 싶어서 그러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실 시어머니 3개월 계실 동안 답답하시니까 혼자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 차를 타셔야 한다며 차를 사달라고 조르는데요. 그것도 BMW요. 이번에는 선풍기를 또 부시네요. 2년간 용돈 보내는 걸 중단하기로 하고 중고로 하나 뽑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정했어요.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록이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비행기 티켓 가격과 함께. 친정에서 한 번씩 아이에게 쓰라며 보내주시는 돈도 함께 기록했지요. 그렇게 제 아이가 만 4살이 될 때쯤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돈 8만 불,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던 돈 8만 불. 엄청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건 조금 아니다 싶었고 아이가 아빠가 일하는 모습 보고 싶다 해서 찾아간 그놈 직장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알바하는 학생 허리를 감고 둘이 좋아서 낄낄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바람이 아니라 하겠죠. 그 사람 변명하는 스토리는 뻔합니다. 동생 같아서 그랬다. 여기는 서양이니까 이러면서 둘러대겠죠. 화가 나면 이것저것 부수고 뒤집어지는 주기가 TV는 3번, 화장실 유리는 4번 바꾸었네요. 이게 뭔지 쉽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 제가 아프더라고요. 대장암 2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 2돌 지나자마자 복귀하고 수입은 늘어지는데 모아지는 돈은 없고 걱정은 되었지만 이 나라 치료비와 수술비는 모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술 잘하고 집에 돌아와 며칠간 쉬는데 절 또 괴롭히기 시작하네요. 제가 회복을 위해 누워있느라 집도 엉망이고 마음도 엉망인 상태인데 그놈까지 절 괴롭히며 시어머니 옷가게 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보내드리자 하네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통장 확인하고 또 길길이 날뜁니다. 대출 받아서 1억 보내자고요. 근데 이놈 막 무엇을 부셔도 그 수준일까요? 접시와 반찬통? 소리는 요란하지만 별거 아닌 거 집어던지면서 죽어야 한다. 너라는 애는 며느리도 아니다. 아니면 친정에 돈 빌려서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이가 없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아이 성장 앨범. 제가 하나하나 아이에게 편지 써가며 손수 만들어놨던 그 앨범을 찢어서 태운다며 이래도 말 안 듣겠냐고 하네요. 그간 다 쇼였네요. 본인이 못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협박인 거죠. 1억이 아깝냐고 하는데 그래 아깝다 이 땡땡이 놈아. 쥐어짜도 안 나오는 1억뿐 아니라 너에게 들어간 내 시간, 내 덕에 받게 된 너 영주권 포함해서 내 인생 전체가 다 아깝다. 그 앨범을 찢어? 태워?
한번 해봐. 앨범 다시 출력하면 돼. 했더니 아주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오더니 근데 저도 여기서 아차한 게 앨범은 괜찮은데 편지는 태웠으면 남지 않았을 텐데 큰일 날 뻔했죠. 아무튼 남편이 저에게 턱턱 걸어오더니 제 목을 조릅니다. 근데 저희 집 구조가 한국과는 달라서 이해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창문이 워낙 커서 마음만 먹으면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밖에서 다 보입니다. 아까 그릇을 막 깨고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옆집 현지인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쯤 이놈이 제 목을 조르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제 앞에서 시원하게 제압된 그 사람은 한국말로 쌍방폭행, 쌍방폭행 이렇게 우기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이 나라는 오지랖이라는 게 조금 심해요. 서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런 일은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가 제가 암 수술하고 태어난 지 3일도 안 되었고 이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뭔가를 던졌던 것 같다 증언해 주셨고 주방에 가니 여기저기 깨진 파편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바로 연행되어 갔네요. 경찰서에서 서류를 떼주니까 가사도우미가 와서 정리해주고 저를 쉬게 하는 절차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제 목에 그 사람이 조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건 어떻게 봐도 살인 미수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사람 법정에서 판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정도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폭력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표현이다. 나는 때릴 마음도 없었고 이건 절대 폭행이 아니다. 옆에서 통역을 전해들은 판사가 그 마음의 표현이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니었냐. 어떤 문화이건 목을 조르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놈은 그 순간만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정말로 죽일 마음은 없었다.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바보 천치인 그놈은 양육권과 친권을 당연히 빼앗겼고 이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 가정폭력범을 쉽게 용납해주지 않는 이 나라. 한국으로 돌아간 지 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전 이제 완전히 자유인 듯 합니다. 그놈은 지 새끼를 완전히 지웠나 봅니다. 우리 아들 너무나 이쁘게 잘 자랐는데 언젠가는 아빠의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 숙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하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길게 써서 죄송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긴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하네요. 저의 서툰 말투 죄송하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제 신상이 노출될까봐 몇 가지 정보는 조금 바꾸었어요. 이해해주세요. 네, 쓰니 힘내세요. 정말로 꼭 힘내세요. 그 사람 참 나라망신이 따로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 좋은 생각이 떠오르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를 꼭 기억해 주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